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즈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의 새로운 티저로 알아보는 기아의 첫 전기차 CV 모델을 알아보려 하죠. 우선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영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목 아래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올렸으니 눌러서 바로 이동해보면 여러분의 시간과 데이터를 아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체 다 청취하듯이 들으면 더욱 좋고요. 아이오닉5 티저와 기아 전기차 CV와 무슨 관계길래 모양도 아예 다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투싼과 스포티지가 형체 차이인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기능과 충전거리 및 옵션들을 제공할 것이기에 충분히 유출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기존 포니 전기차 환생 모델이라는 것을 티내듯이 너무 패스트백처럼 떨어지는 급격한 루프라인과 정면의 모습이 레트로 감성을 재해석한 헤드라이트는 좋으나 번호판까지 삼각 형식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질적이라 기아 CV의 예상도 모습이 더 호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중국에 판매하는 전략형 전기 세단인 윙투 일렉트릭의 디자인이 참 이뻐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여튼 내용에 앞서 2021년 신축년 올해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전기차들이 국내에 선보이고 2022년 상반기까지 해서 폭스바겐 ID4까지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곧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났다, 한번 충전으로 가솔린 모델의 주행거리까지 넘본다 등등 절판식의 마케팅에 앞서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인 넥소는 가격 인하라고 하고 나섰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충전을 위해서 몇십 킬로를 달려가야 하는 인프라의 불편함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이나 물 웅덩이 통과 시 물 배출 배관 라인이 떨어지는 현상 등이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 수소 차량에 비해 인프라가 그나마 잘 되어 있지만 스타필드나 월드타워, 그리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대도시의 백화점 지하나 마트에서 완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영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LPG 충전소 정도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특히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또한 개정이 되었죠. 법이 있어도 단속 인원이 그만큼 적으면 문제가 되겠죠. 서울시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늘어났어도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되는 속도를 인프라가 못 따라간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듯하죠. 현대차는 강동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인 현대 EV 스테이션을 오픈했고, 올해 안으로 휴게소 12곳과 전국 주요 도심 8곳, 그리고 120기의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와 송도시도시 포함 수원, 광교 및 대전, 포항, 대구, 부산, 제주 이렇게이죠. 아무리 현대가 싫다고 욕하고 있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과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은 국내에서는 현대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애증의 관계 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을 가지면 될 듯 하고요.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 되면 진짜 충전줄이 장난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이오닉5의 기존 티저는 리드선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뭐도 하고 캠핑에서 전기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잠시 해외로 눈 돌려봐도 머스탱, 마하2와 폭스바겐 ID4 등 이런 식으로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로서도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V2L, 즉 차량에서 외부 전력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불리는 기능이죠. 즉 내연기관에서도 물론 리드선이나 차량의 전기를 이용한 파생 상품들이 있지만 전압기 등 여러가지 추가 설치가 있어야 하던가 그 기능은 매우 한정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형 배터리 같은 느낌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되는 아이오닉5의 이점은 작은 국토에서 이것저것 즐길 것을 찾는 국내 환경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충분히 이런 점은 큰 이점이죠. 아이오닉이 내세우고 있는 점, 당연히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마케팅을 통해 자신들만의 강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배터리를 가지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 공급 전력이 약 3.5kW로 휘센이나 삼성 무풍 에어컨 17평형 크기 기준 및 55인치 TV 기준으로 24시간 내내 가동한다고 보면 편할 듯 하죠. 다른 특징은 초고속 충전 기능을 강조한 시간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차량의 전기 모터를 활용하여 800V까지 승합하여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런 초고속 충전 모드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인프라를 21년도 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8분 내로 80%까지 충전이 가능, 일반 셀프 휴게소에서 기름 넣듯이 5분 정도를 할애하게 되면 약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승합 시스템이 현대 아이오닉5의 고유 승합 시스템처럼 많이 느껴지게 하는데, 실은
현대가 그렇게 인수하고 싶어했던 리막과 제휴를 진행을 했고요.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한 800V 전압 시스템을 탑재한 것입니다. 제휴라고 말하고 일정의 투자금을 줘 그 기술을 사용하는 로열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완전 인수를 현대가 하려 했지만 초기 투자자인 폭스바겐이 완전 인수엔 하이제킹한 격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지면 폭스바겐이란 클럽의 인데간 선수를 현대클럽에서 완전 이적을 추진을 하려 하자 폭스바겐이 바이아웃 금액까지 제한, 바로 완전 영입한 것과 같은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와, 이제 테슬라는 한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정적인 인프라 안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이미 테슬라는 국내에서 몇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준으로 예상보다 많은 충전소 및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마치 국내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가 판매량 1위를 하고 AS망이 더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이폰의 사설센터 및 AS센터가 상당수 있고 그런 인프라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한 점과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관은 무언가 기존 전기차나 테슬라와는 다르게 파라메틱 픽셀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램프를 적용했죠. 국내에서는 상당히 까이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는 어메이징, 센세이션 등의 표현을 쓰면서 놀라는 반응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엑셀로 북미에 수출을 했다가 욕 오지게 먹고 싸구려 승용차라고 인식이 박혀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제조사가 인수합병이 되고 실적 악화에 사브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등 많은 회사들이 잊혀질 때 현대는 꾸준한 성장을 했고요. 그 결과물을 내수시장뿐만 아닌 해외에서도 점차 인식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현대의 역사와 원가 절감 및 차별했던 것들을 기조로 배신감 같은 애증의 관계가 남아있고, 오히려 국내에서 팔아준 돈으로 해외에서 인심 쓰듯이 좋은 서비스를 기조로 하니 당연히 열받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도 큰 기틀을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커다란 모빌리티 환경 및 도시 전체를 커다란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 차와 커넥트하고 삶에 깊숙이 현대그룹이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거죠. 참고로 코딩이 가능한 분들께서 아이오닉 5의 테일램프에 이런 식으로 꾸민다면은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시고요. 국내는 등하류에 대한 법규가 해외보다 좀 더 규정이 빡빡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튼 기아 전기차의 CV 역시 이런 방향성을 기조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까지 나온 스파이샷을 기조로 한 예상도를 보면 외형의 방향성은 다른 투트랙 전략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아이오닉 5는 패스트백 디자인을 기조로 만들었고, 기아 전기차 CV는 쿠페형 CUV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나온 것이 사뭇 다릅니다. 특히 형제차라고 해도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형상이 완전 다른데요. 유명 렌더링 아티스트인 앤드류 아바벨이 디자인 형상과 카스쿱스에서 렌더링한 모습에서 개인적으로는 카스쿱스에서 렌더링한 것이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폭스바겐 ID4의 전면부 형상과 많이 닮은 듯한 모습을 보일 듯 하고요. 기존 퓨처런 컨셉트카에서 보인 것과는 양산형에서는 다른 디자인을 보이는데, 퓨처런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기조로 앞으로 여러가지 변형된 모델이 나올 것이고 바탕이 되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 정도이기에 양산형에서는 실제로 그런 요소들을 다 반영하기가 힘들죠. 차체의 기본 플랫폼부터 최대한 아이오닉 5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모두 반영을 하긴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민트 역시 마찬가지죠. 막힌 얇은 그릴 중앙엔 전면 카메라가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요. 번호판 위치 아래에 레이더 센서가 위치한 것이 보이죠. 완전한 양산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가운데 카메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데이라이트 주변에 디귿자 모양으로 주간주행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셀토스와 같이 가운데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윗부분에 DRL이 들어갈 듯 보입니다. 무언가 아이오닉 5가 북미에서 좋아할 스타일의 무언가가 있다면 기아 CV는 유럽에서 더 선호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측면은 아이오닉 5와 같은 크램쉘 디자인을 적용, 휠하우스와 본넷 부분이 같이 붙어있어 더욱 낮아 보이면서도 스포티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항상 그렇듯 좋은 디자인엔 우려스러운 부분이 따르는 법인데요. 보통 휠하우스만 먹는 충격에 본넷까지 뜨게 된다면 같이 갈아야 할 부분은 정비 비용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듯 하고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죠. 측면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휠과 문 손잡이인데요. 우선 휠을 보면은 아이오닉 5의 삼각형 모양의 장미꽃이 펴지는 모습에 형식과는 달리 바람개비 같은 모양의 언뜻 보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휠 형상을 하고 있죠. 휠의 검정색 부분에 빗살무늬 토기 같은 빗살 문양이 뻗어나가는 방향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휠 크기는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최대 20인치의 크기를 제공할 듯 합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면은 문 손잡이가 플래시도어 캐치 타입이란 점이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테슬라 사고 사건 이후로 전기차의 문, 비상개폐 수동 버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보다 열기 쉬운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면 충돌 시 자동으로 모든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식의 코딩이 들어갔을 듯 합니다. 그 위로 살짝 떨어지는 형식의 쿠페형 루프라인을 따라가면은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가 붙어있고 가운데 부분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보조 브레이크 등이 있을 듯 하죠. 테일램프는 소나타의 테일램프를 위아래 반전 적용시킨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소나타의 그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멋스럽죠. 스파이샷에 미등이 들어온 모습과 브레이크 등이 잡힐 때 가로로 된 한 줄 전체가 다 LED 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는 분명 옵션으로 될 것이 눈에 선하죠. 머플러 팁조차 보이지 않는 말끔한 모습으로 리어 부분의 전체 완성도를 높일 듯 하고요. 테일램프의 방향 지시 등은 기역자로 꺾여진 부분 하단에 위치할 듯 하고 생각보다 눈에 그렇게 잘 띄는 포지션은 아닐 듯 하네요. 차라리 기역자 꺾인 곳 전체에 들어와 준다면 좀 더 눈에 잘 띄고 혁신성이 있어 보일 듯한데 말이죠. 실내에 스파이샷을 바탕으로 유추해본다면은 아이오닉 5와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완전히 똑같을지 아니면은 기아 CV에서는 약간 운전자 쪽으로 두 개의 패널 화면이 꺾인 듯한 운전자 중심 위주의 화면을, 아이오닉 5에서는 벤츠의 콕핏 디자인처럼 완전한 가로형 일자로 해서 동승석에서도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죠. 스파이샷에서는 이런 약간의 차이를 두는 듯 합니다. 각 패널의 크기는 소문으로는 운전석 쪽은 12.3인치, 센터페시아 쪽의 화면의 크기는 14인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엔 무선 충전을 당연히 제공을 할 텐데 듀얼 무선 충전을 제공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확실치 않는 부분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력을 집약시켜서 테슬라처럼 차 자체는 그대로인 상태로 구독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펌웨어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판매하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판매를 할 듯합니다. 솔직히 이게 만약 테슬라가 인기를 끌지 않고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나서지 않았다면은 마치 아이폰이 나오기 전 한국에서 최고의 핸드폰이 아몰레드였던 것과 매우 비슷한 형식이죠. 연하의 햅틱을 쓸 때 이미 해외에서는 아이폰을 썼던 것처럼 테슬라는 이제 한물 간내가 아닌 테슬라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말이 맞을 듯합니다. 가운데 기어박스를 없애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동이나 그 기어박스 사이에 작은 냉온장고 같은 것을 놔둘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죠. 이는 현대가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기어박스에 기어가 없어지는 것이 맞으나 다이얼 형식으로 된 기어 노브나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 출력을 확 줄이거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에코모드 같은 형식을 지원할 듯 하죠. 개인적으로는 버튼 형식보다 다이얼 형식으로 보다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듯 합니다. 테슬라 같은 컬럼 방식의 기어 노브는 지원하지 않을 듯 하죠. 암레스트 부분이 기존 크기보다 좀 더 솟아오른 것을 보면 움직임이 가능한 센터 콘솔을 제공할 듯 합니다. 공조 부분은 내부 B필러 아래에 위치한 것이 확인이 되었죠. 운전석 시트는 옵션에 따라 제네시스 에로그 시트 같은 무게와 체형에 맞게 조절되는 스마트 시트를 제공할 듯 하고요. 2열은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6대4 폴딩 시트를 제공할 듯 합니다. 사이드미러는 옵션에 따라 일반 사이드미러와 상위 옵션이나 아무래도 현대가 가장 잘하는 최상위급의 카메라 형식의 사이드미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RMDPS를 사용할 듯 하죠. 어차피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의 30% 정도만 사용 빈도가 있기에 공간감이라던가 차량 내부의 디지털화는 당연합니다. 제어는 아이오닉 5와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장 4640mm, 전폭 1890mm, 전고 1600에서 1615mm, 휠베이스 3000mm 정도로 당연히 내연기관보다는 길이는 짧으나 더 넓은 실내를 제공을 하죠. 다만 휠베이스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2열의 공간이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펠리세이드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 길이감으로 측정한 것일 뿐 실제적 공간감은 펠리세이드가 더 클 듯하죠. 전폭의 차이가 있고 트렁크의 공간이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죠. 아이오닉 5의 트렁크 용량을 빗대어보면 600L 전후가 될 듯하고요. 다만 아이오닉 5보단 그런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리어라인의 디자인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죠. 매우 잘 알려진 이 GMP 플랫폼의 강성은 충격을 받을 시 차체와 셰시 등 모든 구조물의 변형을 유도해 충격을 유도를 하고 엔진룸을 가로로 연결하는 식의 크로스바 구조를 적용, 전방, 사이드 멤버 단면을 증대해 강성을 확보했다고 하죠. 엔진룸의 크기가 최소화되고 프렁크 공간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강성을 더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의 힘과 배터리 부분은 당연히 아이오닉 5와 같을 것이고요. 이것은 세팅력의 차이보단 모터의 힘 자체가 최고 출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런 세팅 능력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악셀을 밟을 시 이질감이 없는, 갑자기 확 튀어나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조율할 듯 합니다. 물론 이는 드라이브 옵션 사용으로 최고 출력 몇 %까지만 제공하게 하거나 스피드 리미터처럼 속도 한계 설정 등 드라이버 프로필에서 좀 더 다양한 개별적 세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모터와 배터리의 용량은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5 영상을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즉 유럽식 기준이죠. 배터리 용량은 58kWh에서 최대 450kW까지 제공할 듯 하고요.
솔라루프를 이용한 충전을 네덜란드 광원 충전량에 빗대어서 보면은 최대 10에서 15km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죠. 모든 정보는 지난 오스트리아의 퍼스트 에디션 사전 계약에 유출된 사양을 기조로 한 점 참고 바랍니다. 국내로 따지면 약 50km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테슬라처럼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 73kWh의 배터리를 장착, WLTP 기준 최고 550km 정도를 주행할 듯 합니다. 모델 Y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둘 다 같은 75kWh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 505km를 인증을 받았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말 정속주행에 나름의 발끝신공과 겨울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히트펌프를 장착을 하고요. 모터의 최대 출력은 마력 기준 310마력을 선보이고 이는 최저 트림은 후륜구동 베이스의 모터 1개, 상급 트림 모델은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 최고 출력을 선보이고 일렉트릭 상시 사륜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제로백은 5.2초를 마크하고요. 충전 시스템의 경우 완속은 2.3kW, 속도 제공 및 일반 가정용과 공용 고속 충전은 11kW를 제공을 하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슈퍼차저에서 15분 충전에 약 270km 정도 운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 롱레인지 모델 제로백이 5.5초, 듀얼 모드는 4.8초, 퍼포먼스 모델은 3.5초를 마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이오닉이 18분 이내에 충전에 80%까지 돼서 아이오닉 5가 더 큰 이점을 발휘할 듯 하지만 이는 첫 부분에 말했듯이 현대차가 제공하는 승합, 초고속 충전 시스템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차후 기아 CV 전기차는 고성능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명칭은 아무래도 공통적인 GT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을 붙일지는 미지수죠.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보다 약간 더 빠른 3.2에서 3.3초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행 편의 성능에서 과연 44인치 화면 크기를 비출 수 있는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표기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저 소문이 사실이면은 실제 투과가 되는 크기가 44인치가 아닌 운전자의 시각에서 44인치급의 크기 화면을 제공하는 가능성이 클 듯하죠. 이 옵션을 가지고 6천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인 거죠. 반자율주행 옵션과 교차로 정지 같은 옵션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내연기관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사용 가능 서비스를 제공할 듯하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과 자체 브라우저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 KT 지니뮤직이 테슬라와 협약을 통하여 지니뮤직과 팟캐스트, 날씨, 목적지 제한과 헬스케어 서비스 및 기가지니 음성인식 서비스와 지니 내비게이션 연동 및 분석 그리고 자체 콜센터까지 마련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커넥티드 플랫폼 기업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죠. 티맵과 아리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나 네이버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을 하거나 혹은 각자 구독 시스템을 제공을 하여 일정 구독료의 수수료를 얼마씩 분담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일 듯하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아이오닉 새로운 티저 영상에서 홍채 인식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선보일 듯한데 GV70에서 지문인식 결제 시스템을 탑재했던 것처럼 연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센터페시아의 지문인식과 클러스터의 홍채인식 두 가지 다 탑재할 가능성이 적고 홍채인식만 탑재하여 음성인식으로 달리는 중간에 주문을 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확인 및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홍채인식을 통한 허락을 요구할 것이고요. 졸음운전 시 큰 알람 소리나 핸들이나 시트에 진동을 주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정도면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세우거나 갓길이 없을 시 정지를 하는 방식을 적용할 듯 합니다. GV70에 적용한 새로운 후석 승객 알림 방식이 아기의 숨쉬는 움직임조차 감지를 한다고 할 정도이니 홍채인식에서 눈을 감고 내부 센서를 통한 모션이 없을 시 위치 서비스를 통한 119에 비상신고를 하는 등 커넥티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방식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예고를 했고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죠. 아니요, 현재는 자율주행 레벨 2에서 2.5 되는 수준을 유지할 듯 하고요. 이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필살기일 수 있는데요. 웨이모 같은 큰 라이다가 없이 이미지 센싱과 주행하면서 얻은 노면의 굴곡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미지 센싱 감도에 대한 딥러닝과 같은 빅데이터가 세계 각지에 팔리면서 엄청나게 쌓여있고 이를 기조로 갈수록 더 매우 비싼 장비가 필요 없이 경쟁사보다 더 싸면서도 각종 사고에 대비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바탕 데이터가 있기에 쉽게 모든 제조사들이 이를 따라하거나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폭스바겐이나 산하에 있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 워낙 대형 공룡 업체인 폭스바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으니 그렇다고 치고 포드 역시 F150 신형을 기점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를 올해 3분기 내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머스탱 마하 2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현대그룹 같은 경우 그 데이터가 급발진해도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식의 오류 데이터도 존재,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데이터와 못 쓰는 데이터를 구별하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율주행 레벨에서 폭스바겐과 거의 비슷한 레벨을 확보하고 갖고 있지만 이를 적시 적용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오닉 5나 기아 CV가 나오면
테슬라는 이제 끝이네 하고 있지만 현재 스케이트 플랫폼 같은 경우 테슬라가 선보이고 수정을 통해 대중성을 높였으며 이를 기조로 타사까지 이제서야 적용을 했는데 테슬라는 다시 또 전혀 새로운 플랫폼으로 안정과 배터리의 효율 및 그리고 퍼포먼스와 공간까지 모두 다 잡겠다는 의도가 배터리데이 때 있었습니다. 더 저렴한 전기차를 제공을 한다고 했었고요. 전기차 지원금 법규의 변동으로 인해 롱렌지 모델을 지원금과 보조금 받기 전 출시가 6천만원 이상으로 하기가 힘들 것이고 아마 옵션을 제외한 상급 트림 역시 6천만원 미만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델 Y 역시 중국에서 한국의 법규처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자 바로 태세 전환하여 5,790만원에 판매를 했죠. 다만 이럴 수 있던 것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유통을 하기에 가능하다는 점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의 인구수 대비 판매량에 있어 취약점을 갖는 한국에 과연 이런 큰 메리트를 같이 적용할지는 미지수죠. 아이오닉5와 기아 CV의 하위 모델 최저 트림의 시작가가 45,000달러, 하나로는 약 4,900여만원부터 시작할 것을 예상, 혹은 4,850만원부터 시작하여 솔라루프 옵션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일부 서비스 자체를 차후 구독 서비스 같은 것으로 전환, 최고 트림 가격을 5,850에서 5,950만원 사이를 마크할 듯 보입니다. 솔라루프 같은 경우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요. 내연기관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과 기초 바탕의 기술력의 한계 및 원가 절감과 노조의 방해로 2025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싸움에서 앞서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고한 현대와 그의 산하에 있는 기아. 이제 미래 먹거리 싸움에 테슬라를 제외한 내노라 하는 전 세계 인류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나 일렉트릭 모델을 본다면 최근 리콜 서비스를 받은 차량에서도 충전 중에 불이 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뉴스에도 나왔죠. 코나 일렉트릭 신형을 선보이지 않고 유럽에 먼저 공개를 했지만 최근 도로주행이 곳곳에 목격되던 중 제대로 참여를 끼얹는 모습이죠. 비단 코나 일렉트릭만의 문제가 아닌 테슬라와 쉐보레 볼트에서도 해외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만 코나 일렉트릭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이고 국내에서 더 잦은 화재 사고가 나기에 문제가 더 점점 커지는 거죠. 코나 일렉트릭 모델은 차주분들은 중고로 팔아도 너무 똥값이 돼서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완전 전동화 플랫폼으로 기대감을 갖는 아이오닉 5와 기아 CV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과연 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좀 줄여도 이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어도 준비하고 제작한 시간에 수고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좀 더 다양한 소식 그리고 너무 틀에 박히지 않은 소식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류, 비주류 가리지 않는 오토카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